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했어요. 남편과는 친구가 해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 소개팅이라 긴장했지만 남편이 쉴 새 없이 말을 계속해줘서 어색하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첫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연락처를 물어봐서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됐고 남편과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 후로도 몇 차례 데이트하면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둘 다 아직 2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결혼 생각이 없었지만 남편은 빨리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청혼을 받았어요. 저는 사귄 지 반년 만에 결혼하기에는 조금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웠고 함께 있을 때 너무 다정다감해서 이 사람이라면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승낙했어요.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의 판단을 결혼하자마자 후회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이제 나가는데 밥 따먹고 나면 밥그릇은 싱크대에 넣어놔줘. 그렇게 남편에게 말한 날 집에 돌아오니 식기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저녁 식사 때도 오늘 생선이야?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일하느라 피곤한데 체력 보충을 시켜줄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애처럼 반찬 투정을 하고 또 집안일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셔츠 왜 다림질 안 해놔? 출근할 때 매일 빳빳하게 다림질된 셔츠를 꺼내 입는 게 로망이었는데. 라며 매일 저에게 이런저런 요구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맞벌이니까 좀 더 항의를 해야 했는데 저도 아직 어려서 여자가 다 하는 건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비교적 빨리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바로 제 아들 수환이에요. 임신 동안은 힘들었어요. 입덧이 심할 때도 남편은 평소처럼 저에게 집안일을 시켰기 때문이에요. 저기, 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안 먹고 기름 냄새 맡는 것만으로도 속이 울렁거려. 입덧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만이라도 여보가 요리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요리를 해야 한다면 결혼한 의미가 전혀 없잖아. 먹고 토하는 건 어쩔 수 없을지 몰라도 요리하는 게 힘들다는 건 솔직히 핑계잖아. 정 힘들면 마스크라도 쓰고 요리해줘. 너는 죽 끓여 먹으면 되는 거잖아. 전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저는 화나는 걸 참으면서 꾸역꾸역 매일 집안일을 했어요. 그런 괴로움도 우리 수환이가 태어난 순간에 눈 녹듯 모두 사라졌어요. 귀엽고 사랑스럽고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잠시였어요. 아무리 귀여운 내 아들지만 첫 육아라 모든 게 다 힘들었어요. 우선 잠을 푹 못 자고 아이의 수면 패턴에 맞춰서 계속 쪽잠을 자야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게다가 왜 우는지 모를 때도 너무 많았어요. 첫 육아로 힘들고 지친 저를 보고도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는 것 좀 빨리 달래봐. 시끄러워 죽겠어. 정말 왜 우는지 모르는 거야? 엄마 자격이 있기나 해? 대부분 엄마들은 울음소리만 듣고도 왜 우는지 알 수 있다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못 달래는 거야? 라고 저를 질타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듣고 엄마로서의 자신감을 잃을 뻔했어요. 이때도 남편에게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 일이잖아. 내가 왜 결혼한지 몰라? 또 얘기해줘야 알아들어. 그리고 딸이었으면 내가 더 귀여워해줄 텐데. 아들들은 크면 징그럽기만 하고 사춘기 때 반항할 거 생각만 해도 성질이 나. 나중에 커서 나한테 반항하는 날에는 죄다 집에서 쫓아낼 거니까. 명심하고 교육 잘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가사와 육아는 여자의 일이라고 하고 자기가 돈을 더 벌고 있으니 당연한 거라는 식이었어요. 물론 수입이 남편이 더 많은 건 맞지만 그건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 제가 단축 근무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 없이 수입만 비교하면 아마 제가 더 많았을 거예요. 저는 독박 육아에 집안일까지 하는 저 자신이 너무 슬펐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슬픈 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들을 남편이 조금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더 슬펐어요. 저는 칭얼거리는 수환이를 달래기 위해
포대기를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런 날들이 지나 수환이가 4살이 되었어요. 수환이는 어린이집 다니는 게 재밌다고 하고 매일 엄마 사랑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아들에게 무관심했어요. 수환이가 아빠라고 불러도 못 들은 척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왠지 모르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전에는 없던 야근과 휴일 출근이 갑자기 늘어난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전에는 없던 출장 이야기를 하며 2, 3일씩 집을 비우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넌지시 여자 만난다고 너무 바쁜 거 아니지? 라고 물어봤지만 당연히 남편은 부인했어요. 저는 남편이 계속 수상한 행동을 한다면 미행이라도 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기에 아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자주 열이 나고 감기 같은 게 걸리면 도통 잘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 의혹에 대해 생각하거나 움직일 시간도 없었지요. 당연하겠지만 남편은 아들의 간호에는 관심도 없었고요. 오히려 아들이 감기 기운이 있으면 감기 옮으면 곤란하니까 나는 친구 집에서 잘게. 라고 말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친구 집에 안 가는 거 다 알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것들에 매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후에도 아들의 건강 상태는 계속 안 좋아졌어요. 이때 아들이 5살 되었을 때인데 병원에서도 조금 이상하다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하게 되었어요. 주치의인 이정혁 선생님으로부터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가 왔고 가급적이면 부모님께서 함께 와서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함께 가보자고 했지만 귀찮아. 네가 가서 들은 걸 말해주면 되잖아.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혼자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주치의 선생님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소아암이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왜 하필이면 우리 아들에게?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 주저앉은 저를 주치의 선생님께서 다독여주시고 진정시켜주셨어요. 앞으로 수환이는 치료를 열심히 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아주 힘드시겠지만 슬픈 표정을 짓고 있으면 수환이가 더 힘들어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 슬프고 우울해도 참아보자. 수환이를 꼭 낫게 해야지. 그리고 저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어요. 과연 아들이 소아암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남편이 변할까? 함께 최선을 다해보자고 말하겠지? 그러나 제 기대는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남편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한마디를 했어요. 미안한데 나는 자신이 없어. 우리 이혼해. 그리고는 이혼 신고서를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병원에서 부모님 보고 함께 오라는 건 큰일이라고 생각했어. 뭔가 큰 병이라도 걸렸을 거라는 느낌이 들었지. 예상했던 대로 단순한 게 아니었네. 솔직히 너랑은 이미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 나한테 집안일 하라느니 육아 함께 하자느니 잔소리했잖아. 애가 있으니까 이혼만은 참고 있었는데 암이면 치료한다고 해도 살 수 있는 가망성이 거의 없잖아. 그거 내 사인은 해놨으니 나머지 작성해서 제출해줘. 그렇게 말하고는 얼른 침실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이혼 신고서를 앞에 두고 몇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어요. 지금까지 가사와 육아의 비협조적이었던 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다만 암에 걸린 아들을 나 혼자서 키울 수 있을까? 부모님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아직 직장도 다니고 계신데 내가 일을 하면서 수환이 뒷바라지해야 하는데 저는 막막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수환이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면 저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고 있던 아들이 깨어났어요. 저는 서둘러 눈물을 닦아냈어요.
수아나, 왜 일어났어? 화장실 가고 싶어? 엄마, 무슨 슬픈 일 있어? 어디 아파? 이번엔 내가 엄마 안 아프게 해줄게. 저는 아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 위해 눈물을 닦다가 눈물이 멈추지 않아 아들을 껴안았어요. 저는 소중한 아들을 위해 굳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은 작별 인사도 없이 짐을 싸서 떠났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제가 마트에서 장 보고 있는데 드디어 찾았네.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거기에는 10년 전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건 당연하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이고 옷차림도 초라해 보이는 전 남편이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놀랐는데 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계속 찾고 있었어. 집도 이사한 것 같고 넌 SNS도 전혀 안 하잖아.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이 근처에 산다고 해서 이마트에 올 거라 생각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무슨 일인데? 아무리 전 남편이라고 해도 너무 남처럼 대하는 거 아니야? 지금 혼자 살지? 어차피 너 같은 애랑 결혼할 멍청한 놈은 없을 테고. 지금쯤이면 수환이도 하늘나라로 갔을 것 같은데 나랑 다시 시작하자. 아직 우린 30대니까 아이 한 명 더 낳을 수 있어. 전 남편은 계속 주절주절 말을 했는데 지난 10년간 재혼도 한 번 했는데 임신이 되지 않아 이혼했다네요. 나중에 늙어서 혼자인 것보다는 둘이가 안 낫겠어? 전 남편이 웃으며 말하는데 저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어요. 이미 둘째를 낳아서 괜찮아. 그리고 전혀 외롭지 않거든. 그러자 전 남편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는 수환이, 둘째 아들, 지금의 남편이 서 있어요. 남편은 놀란 듯 입이 벌어졌어요. 수환이는 벌써 중학생이야. 그리고 얘는 둘째. 이 사람은 내 남편이고. 재혼했구나. 너.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거랑 재혼한 거 아니야? 내가 다시 만나자고 할 때 똑바로 잘 생각해. 안녕하세요. 제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나요? 혹시 수환이 주치의 이정혁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전데 바람 피느라 바빠서 들어본 적이 없으려나? 맞아요. 저는 아들의 주치의였던 이정혁 선생님과 재혼했어요. 제가 이혼한 후에도 주치의였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들을 친절하게 진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고민 상담도 항상 들어주셨어요. 그런 다정한 모습에 호감이 생겼지만 의사와 환자 보호자라는 관계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낼 순 없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밖에서 만나 식사를 한 게 계기가 돼서 사귀게 되었고 그 후 재혼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정말 전 남편과는 비교하는 게 기분 나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에요. 게다가 남편이 열심히 치료해줘서 아들의 암도 완치되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또래 아이들처럼 건강해요.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의사와 재혼이라니. 그러다 고개를 들어 수환이를 쳐다봤어요. 수환아, 아빠 기억하지? 내가 진짜 네 아빠야. 너는 친아빠와 함께 살고 싶잖아. 그치? 엄마가 재혼해서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는 거잖아. 어서 말을 해봐. 아저씨가 누군지 몰라요. 다만 어렸을 때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저와 엄마를 슬프게 했던 삼촌이 있었다는 건 기억해요. 제 아빠는 옆에 있는 이분이 아빠예요. 알겠어요? 과거의 한 짓을 부끄럽게 생각해야지. 다음에 또 나타나면 경찰 부를 겁니다. 우리는 발길을 돌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전 남편을 뒤돌아 떠났어요. 그 후의 일이에요. 전 시부모님이 우리 아들과 다시 만나줄 수 있겠냐는 전화가 와서 알게 된 건데 전 남편이 저와 재결합하려는 이유는 오로지 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직장도 좋고 집도 부유하니 어떻게든 도와줄 수 없겠니? 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이었고 당연히 거절했죠. 전 남편은 이혼하며 생긴 위자료와 사업 실패로 인한 빚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저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고 전화를 끊고 차단까지 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과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잘못 걸린 전화라고 둘러대고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지금의 저는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게다가 저는 아직 30대라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한 명 정도는 더 낳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며 남편의 품에 안겨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전업주부 김가영입니다. 남편 이성욱은 저와 같은 30대 공무원이에요.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우리 부부는 화목하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시부모님은 똑똑하고 남편 자신도 인류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엘리트 남편을 만났으니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 라는 생각이 있으셔서 틈만 나면 우리 아들과 결혼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며 집안일을 강요해요. 또 시어머니와 남편은 학력에 대한 삐뚤어진 자부심이 있어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나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 미안해. 며느리는 고졸이라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지? 쟤는 이해력이 딸려서 이해 못해요? 이런 식으로 무시당할 때가 많아요. 솔직히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사는 집이 시댁에서 해준 거라 눈치를 안 볼 순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런 남편은 버리면 되지 않냐고 말하지만 남편은 시댁에서만 그러지 평소에는 괜찮아요. 시어머니가 남편이 삐뚤어지게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에서의 남편은 다정하고 집안일도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해줘요. 시댁에서의 남편 모습과 너무 달라 이중인격이 의심될 정도죠. 시댁에 가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식사할 때뿐이라 그 성격 나쁜 시어머니에게 자극을 받았을 때뿐 집에서는 사람 좋아 라고 스스로 최면 아닌 최면을 걸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연말연시만 되면 바빠져요. 이맘때가 되면 모임도 많고 집에 없는 시간이 대부분이죠. 매년 겪는 일이라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는데 해가 바뀌어서 남편의 퇴근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특히 금요일은 꼭 늦어져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다들 나이가 들어서 다음날이 휴일이 아니면 술자리를 권하기 어려워졌어. 라고 했어요. 물론 술을 마신다면 다음 날이 쉬는 날이면 더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매주 금요일마다 술자리라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남편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수수께끼가 곧바로 풀렸어요. 금요일 저녁 그날 저는 우연히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댁 근처를 지나고 있었는데 그 길에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의 시댁은 직장에서 멀고 술집도 없는 조용한 주택가예요. 왜 이 시간에 남편이? 궁금해서 따라가 보니 역시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취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사실 요즘 성욱이가 술이 땡긴다네. 손주가 태어나면 술을 마실 수 없잖아. 그래서 매주 몰래 술 한잔하러 오는 거야. 라며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시어머니는 술을 좋아해서 가족 모임에서도 남편과 함께 술잔을 기울여요. 시아버지는 그렇게까지 술을 좋아하시진 않아서 아마도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그렇다면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분명 말하기가 좀 그랬을 거야. 괜히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과 술 마신다고 하는 것보다는 직장 동료랑 마신다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잖아. 아닌 것 같은데. 하며 의아했지만 가족들과의 시간을 방해하는 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여서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었어요. 제게는 가족이라고는 친동생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사고로, 어머니는 병으로 각각 돌아가셨거든요.
직장인이 되어 이제 막 보답하려던 찰나에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보험금과 유산은 제가 30%, 동생이 70%를 상속받았어요. 이는 동생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에게는 상속받았다고만 말하고 이 돈은 아이가 태어나면 쓰려고 저축해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시댁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말했더니 뭐야, 들켰네. 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샤워하러 들어가 버렸어요. 남편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걸 보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풀고 효도 겸 시댁에 방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의심? 같은 건 사라졌죠. 다만 남편한테서 술 냄새와는 다른 은은한 달달한 향이 살짝 코끝을 스치는 건 제외하고 말이죠. 처음엔 털끝이 바짝 섰지만 술 냄새가 많이 나서인지 금방 향이 사라졌어요. 그냥 기분 탓인가? 시어머니가 가끔 향수를 뿌리시니까 그건가 보다. 하며 저는 깊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갔어요. 시댁에 가는 건 시어머니에게 직접 듣기도 했고 저 역시 남편이 시댁에 들어가는 걸 목격했으니까 말이죠. 즉,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일주일 후 시댁에서 식사 모임이 있었는데 시아버지는 출장 가셔서 시어머니만 집에 있었어요. 솔직히 저는 시아버지가 계실 때 다 같이 모였으면 했는데 시어머니가 그냥 편하게 오라고 하셔서 모이게 됐어요. 왠지 기분 좋아 보이는 시어머니가 옆집에서 콩고물 떡을 좀 줬어. 며느리도 나중에 먹어봐. 라며 디저트 떡까지 준비해 주셨어요. 평소 같으면 여자는 해지고 군것질하면 안 돼. 전부 살로 가서 몸에 안 좋아.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계속 즐거워 보이셔서 의아했어요. 이미 술이 들어가서 그런 건가? 그래도 남편까지 아무 말 하지 않아서 오늘 해가 서쪽에서 떴나? 싶었어요. 이거 오늘 처음 스파게티 만들어 본 건데 어때? 라며 맛을 물어보는데 솔직히 정말 너무나도 맛이 없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맛이 없었어요. 재료가 나쁘다느니 양념이 이상하다느니 하는 말 이전에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하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웃으며 물어봐서 맛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한 입 먹을 때마다 물을 마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디저트인 콩고물떡을 무척 기대했어요. 드디어 입맛 버린 걸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미각이 이상해졌는지 콩고물떡을 먹어도 맛이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결국에는 물조차도 맛없게 느껴지는 게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동생의 전화였고 시어머니가 통화하고 오라고 하셔서 자리를 피해 전화를 받았어요. 남동생은 현재 미혼이고 간호사예요. 평소에 전화를 잘 안 하는데 무슨 일이지? 누나, 매형 술 좋아한댔지? 지인한테 좋은 술을 받았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시잖아. 그래서 매형 선물로 드릴까 싶은데 괜찮지? 뭐 괜찮아. 마침 지금 시댁에 와 있는데 남편이랑 어머님이 매주 술을 드신다네. 어차피 선물로 줄 거면 모처럼 인사도 하고 직접 와서 주고 가. 그로부터 몇 시간 후 평소 같았으면 식사 모임이 끝났을 시간인데 오늘은 남편도 시어머니도 술을 기울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하지만 저는 피곤한 탓인지 서서히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몸이 무거워지고 나른해져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일어나려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니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며 웃었어요.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네. 그렇게 조롱하는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이 순간 남편에게 무슨 짓을 당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의식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그 후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누나! 누군가 저를 흔들어 깨워 정신을 차렸을 때 제 앞에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게다가 해가 뜨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라? 왜 동생이 날 깨우고 있는 거지?
머리는 무거워서 가누기 힘들었고 계속 졸음은 쏟아졌어요. 남동생은? 119를 불렀으니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주위를 둘러보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핏 보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 같았는데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두 사람이 지금 술이 아닌 의식을 잃고 쓰러진 모습으로 비쳤어요. 동생은 계속 정신 차리라고 말하는데 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다음 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는데 무슨 일인 거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때 동생이 찾아와서 제게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그날 밤 시댁에서 제가 쓰러진 직후에 동생이 시댁에 온 거예요. 술을 갖다 주러 온 거였고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시어머니에게 저를 불러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이미 집에 갔어요. 라며 남동생을 돌려보내려고 한 거였죠. 하지만 동생은 매형의 차가 아직 여기 있고 제 신발도 현관에 있는 걸 봤기에 집에 돌아가는 척하고 창문 틈으로 집안을 봤는데 제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던 거죠. 동생은 놀라서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때마침 남편이 창문 틈으로 보고 있는 동생을 보고선 말을 걸었어요. 처남 아니. 글쎄 술을 좀 먹더니 완전히 골아떨어졌네. 바닥에서 자면 입 돌아가는데. 남편은 침대로 옮기려고 했다는데 시어머니가 동생에게 저를 숨기려 했어서 동생은 수상함을 느꼈다고 해요. 일단 시댁에 다시 들어가서 저를 침대에 눕혔는데 술 냄새는 하나도 안 나면서 온몸이 축 늘어져 자는 게 너무 부자연스러워서 술이 아닌 다른 것 때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렇다고 해서 저를 업고 나가기는 힘들고 또 119를 부르기에는 모호한 상황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옆에 계속 있을 테니 처남 피곤하지. 걱정 말고 집에 가서 쉬어. 이대로 저를 두고 가기가 걱정된 동생은 선물로 가져온 술 한 잔씩 맛보자며 남편을 꼬셨어요. 남편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남동생이 좋은 술이라고 계속 꼬신 거죠. 그때 동생은 제가 마시던 물을 잔에 조금씩 타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술을 따라줬대요. 역시 물이 뭔가 수상해서 조금씩 타서 줘봤는데 두 사람 다 금방 잠들었어. 동생은 두 사람이 몸을 못 가누자 곧바로 119에 전화를 했대요. 콩고물 떡도 봉지에 담아 보관했고 저는 병원으로 옮겨져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죠. 그리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제 몸에서 다량의 수면제 성분이 나왔다고 해요. 저는 물론 수면제를 먹을 일도 없고 미각이 이상했던 게 수면제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동생이 가지고 있던 떡을 검사한 결과 마찬가지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분명 이러한 행위는 범죄이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체포되었어요. 남편은 시댁에 여자를 데려와 만남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반년 전부터 시아버지는 금요일마다 친구들과 섬 낚시를 다니면서 집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은 시댁에서 당당하게 바람을 피웠던 거예요. 그 여자는 남편의 대학 후배인데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무척 마음에 들어했나 봐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집안도 보고 스펙도 보고 결혼시켰어야 했는데 너무 성급했어. 라며 후회와 죄책감으로 남편의 바람을 부추겼어요. 차라리 어떻게든 이혼시켰으면 나았을 텐데 그건 동네 쪽팔렸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은 저를 해치고 스스로 해한 것처럼 꾸미려고 한 거였죠. 이렇게 되면 남편은 손쉽게 재혼할 수 있으니 진짜로 계획을 실행한 거죠. 수면제는 남편이 일이 너무 바빠 불면증이 생겼다며 병원에서 처방받은 기록이 발견됐어요. 게다가 남동생이 집을 뒤졌을 때 저는 절대로 쓴 적 없는 유서도 나오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게 밝혀져 가중처벌까지 받을 거라네요. 저는 이혼할 생각으로 변호사를 선임했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이혼당해 남편을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괘씸한 남편은 마지막 저항인지 변호사의 호통에도 위자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 했어요. 빨리 헤어지고 싶었던 저는 남편과 소송까지 가야 하나 고민했는데 다행히 시아버지가 위자료를 대신 주시겠다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내 잘못도 있어. 내가 위자료는 대신 줄 테니 아들과 더 이상 엮이지 말도록 해. 아들한테서 내가 나중에 받지 뭐.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러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대학 후배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했고 두둑히 받아냈어요.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약혼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더 커질까봐 순순히 큰 금액의 위자료를 준 것 같아요. 약혼남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약혼남이 이러한 일을 알 수 있게 소문을 냈고 결국에 둘은 헤어졌어요. 뭐 자업자득인 거죠. 그로부터 한 달 후 동생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며 저를 불러냈어요. 혹시 하며 카페에 가보니 동생이 결혼하겠다며 한 여자를 소개해줬어요. 이미 진작에 소개시켜줄랬는데 사건 사고가 많아 많이 늦어졌다고 해서 괜히 미안했어요. 일단 관상은 착해 보였고 남동생을 많이 좋아하는 게 느껴졌어요. 같은 직장의 간호사라니 죽이 잘 맞을 것 같아요. 동생 덕분에 목숨을 건졌으니 이제 동생 인생에 축복이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환갑을 맞이하는 전업주부입니다. 현재는 남편과 단둘이 살고 있어요. 외아들 최태우는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이 가까워서인지 저녁 먹으러 자주 찾아옵니다. 그날도 아들이 저녁 먹으러 집에 왔을 때예요. 아들이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이가 벌써 33살이니 결혼해도 될 나이가 된 거죠.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건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지만 좀처럼 소개해주지 않아 궁금해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기, 저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 그렇구나. 어떤 사람? 같은 회사 사람이고 밝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사람 좋아요. 남편도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관심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럼 그 여자는 몇 살이야? 36이에요. 저보다 3살 많아요. 나이가 많네. 너한테는 연상이 더 잘 맞을지도 몰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엄마 아빠가 여자친구를 한번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남편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얘기에 잠시 놀라서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그래, 그러자. 엄마는 너가 혼자 살까봐 계속 걱정하고 있었는데 천만 다행이야. 남편도 저도 기분 좋게 웃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도 그다지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았고 왠지 모르게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저기 사실 왜 그래? 여자친구한테는 딸이 한 명 있어요. 뭐? 임신했다는 말이야. 남편도 저도 꽤나 놀랐어요. 여자친구가 전에 결혼했었거든요. 근데 임신했을 때 남편이 사고로 죽어서. 그러면 너가 그 아이의 아빠가 되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건 절대 안 돼. 절대로 반대야. 왜요? 절 잘 따르고 엄청 귀여워요. 자기 자식을 키우는 것도 힘든데 남의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귀여운 걸로 애 키우는 줄 아니? 저도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아니, 너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엄마는 절대 결혼 허락 못해. 절대 안 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내쫓았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애가 있는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저는 5살 때 아버지를 병으로 잃었고
3년 뒤에 어머니는 재혼했어요. 새아버지는 처음에는 저를 사랑해 주셨지만 이듬해 여동생이 태어나자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새아버지가 신경 쓰였는지 새아버지가 있는 앞에서는 저를 신경 쓰지 않았고 집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제가 10살, 여동생이 2살 때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새아버지는 여동생만 키우기로 한 것 같고 저는 시설에 맡겨지게 되었죠. 시설이라고 하면 부모가 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사정이 있어서 일시적으로 맡겨지는 아이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 저는 10살이었어요. 입양하기에 적합한 나이는 지났었지만 몇 차례 시험 삼아 위탁가정에 맡겨지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를 사랑해주려고 애썼지만 역시 더 어린아이가 낫다거나 며칠 같이 살다 보니 뭔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코 저에게 새로운 부모님이 생기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혈연 관계도 없는 낯선 사람이 저를 데려간다는 꿈은 꾸지 않게 되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이죠. 친부모님은 다 돌아가셔서 저를 보러 와주시는 부모님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끔 과자나 장난감을 들고 부모님이 만나러 오는 아이들을 부러워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살아계셔도 부모님을 좀처럼 만나지 못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안문정이에요. 미수가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으면 만나러 올 수 없는 건 당연하잖아. 괜히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 문정이가 제게 말했어요. 듣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만약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왜 만나러 오지 않는 걸까? 하며 괜히 더 외로움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네요. 문정이는 외롭지 않아? 이제 괜찮아. 보고 싶다는 생각 같은 거 안 해. 문정이의 부모님은 이혼하고 엄마가 데려간 것 같은데 엄마는 좀처럼 만나러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 문정이는 제 눈에 강해 보였어요. 저와 문정이는 동갑이고 방도 같고 학교도 같아서 단짝 친구였고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늘 둘이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밤늦게까지 둘이서 수다를 떨다가 시설 사람들에게 혼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문정이는 무슨 일이 있으면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스스로에게 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매우 듬직했던 기억이 나요. 문정이는 그림도 잘 그렸는데 어느 날 손바닥만한 돌에 예쁜 나비 그림을 그려서 선물로 주었어요. 이거 너랑 커플이야. 문정이의 손에는 같은 나비가 그려진 돌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돌은 제 눈엔 보석처럼 보였어요. 보물처럼 잘 간직할게. 잃어버리면 안 돼. 이건 우리가 친구라는 증표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어요.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정이는 엄마가 데리러 와서 시설에서 나갔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마음속이 텅 빈 채로 문정이가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며 지냈어요. 그런 외로운 나날들은 천천히 지나갔고 저는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대학교에는 진학하지 않았기에 바로 취업을 했고 문정이와는 그 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시설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 후 저는 다정한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9의 아들을 낳았어요.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이셨고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지금은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저를 챙겨주셔서 정말로 감사했고 행복했었어요. 그래서 아들도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키우고 살겠다고 하니 그러다가 만약 아들이 그 아이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혈육이 생기면 그 아이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애정이 편중되지 않을까? 그럴 때 가장 상처받는 건 그 아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겪었던 걸 그 아이가 겪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아들이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결혼을 반대하는 거예요. 저기요, 엄마. 잠시만, 여보.
아들도 남편도 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여자친구랑 아이를 한 번만 만나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만나봤자 소용없어. 도대체 왜 그래요? 제가 괜찮다고 하고 신중하게 선택한 사람인데. 좋은 여자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애 딸린 여자랑은 결혼 못 시켜. 꿈도 꾸지 마. 진짜 그건 엄마 선입견이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돼. 결혼 반대야, 명심해. 아들은 제가 부모라서가 아니라 누가 봐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제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결혼하지는 않을 거라는 왠지 모를 믿음도 있어요. 설령 아들한테 원망받고 살게 되더라도 지금은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마음도 알겠는데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태훈이 말에 귀 기울여주면 안 될까? 분명 태훈이도 고민 많이 하고 결정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을 키운다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 태훈이도 나름대로 각오가 있겠지. 그러니까 결혼까지 결심한 거 아니겠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말을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외로움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 자식을 낳고 변해버린 그 남자를.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오히려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여동생이 태어나고부터 저는 계속 혼자였어요. 여동생이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의 관심은 항상 여동생이었죠. 내가 안 보이는 건가 싶을 정도로 외로웠어요. 여동생을 안아주려고 하면 새아버지에게 함부로 손대지 마 라고 꾸지람을 들은 적도 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미움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저를 키우고 싶지 않아 했을 때 솔직히 안심됐어요. 낯선 사람과 계속 같이 사는 건 고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은 저희 과거에 대해서는 말해준 적이 없어서 몰라요. 다만 남편은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을 이해해주는 거죠. 시설에서 문정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계속 혼자였을 거예요. 문정이가 저를 구해준 거죠. 문정이는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돌을 꺼내서 눈을 감았어요. 지금까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이렇게 돌을 꺼내서 쥐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졌었어요. 아들과 대화를 나눈 며칠 뒤 남편이 폰 화면을 보고 웃고 있었어요. 뭐 보고 있어? 왜 그렇게 웃어? 아니, 실은 태훈이가 여자친구와 아이 사진을 보내줬어. 꽤나 이쁘더라고. 당신도 한번 볼래? 아니야. 나는 안 봐도 될 것 같아. 그냥 한번 봐봐. 본다고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남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유치원생 정도의 여자아이와 한 여자의 사진이 찍혀 있었어요. 확실히 여자는 꽤나 미인이었어요. 여자아이도 매우 귀엽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미소를 보니 아들의 여자친구가 어떤 엄마일지 대충은 짐작됐어요. 어라? 저는 문득 여자 뒤편에 있는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어요. 설마? 저는 남편한테서 폰을 빼서 사진을 더 확대해서 봤어요.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뭔데 그래?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행동에 놀란 듯 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이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물어볼 게 있는데 오늘 집에 좀 들릴래? 그날 밤 저는 그 돌멩이를 꽉 쥐고 아들의 차에 타서 아들의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조금은 긴장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훈 씨 여자친구 임혜슬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태훈이 엄마예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조심스럽게 두리번거리며 집안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다 한 곳에 시선이 꽂혔어요. 거기에는 남편이 보여줬던 사진과 사진 앞에는 돌이 있었어요. 미안한데 이 사진 속 여자분은 누구세요? 아, 그분은 제 어머니세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안문정이 맞아요? 어떻게 어머니 이름을 아세요? 어릴 때 단짝 친구였어요. 문정이와는 함께 시설에서. 그러셨구나. 어머니한테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했는데 아마 이름이 박미숙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박미숙이 나야. 맞네, 맞아. 문정이 딸이 확실하네. 이 얼마나 기막힌 인연인가요? 설마 아들이 문정이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할 줄이야. 지금 문정이는 어딨어요? 4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생전에 어머니께서 내 친구 미숙이 한번 봤으면 라며 자주 그리워하셨어요. 그랬구나. 문정이는 나도 계속 보고 싶었는데 이 돌은 어릴 적 문정이가 내게 우정의 증표라고 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는 움켜쥐고 있던 돌을 보여줬어요. 돌에 희끗희끗하게 남아있는 게 옛날에는 나비가 그려져 있었어요. 지금처럼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어서 보여줄 순 없지만 어머니도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려도 되지만 그러면 친구 돌이랑 달라진다고. 저는 문정이의 사진을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식으로 재회하게 될 줄이야. 문정이는 친어머니가 데려간 뒤 친어머니가 일하던 곳에서 먹고 자고 하며 지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친어머니가 직장 스트레스를 문정이에게 화풀이했고 심할 땐 손찌검도 해서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뛰쳐나왔다고 해요. 한 번은 저를 만나러 시설에도 갔었다는데 저는 이미 시설에서 나간 뒤였었죠. 관계자분들에게 물어보면 제 행방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친어머니가 자기를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못 물어봤다고 하네요. 그 후에 문정이는 결혼했는데 임신 중에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이혼했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서 딸을 키워왔다네요. 문정아, 열심히 살았구나. 정말 수고 많았어. 제 머릿속에는 늘 밝고 강하던 문정이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제 과거 이야기를 아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어요. 엄마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엄마는 새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지 않았어.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하거든. 다만 그때의 외로움이 지금도 마음속에 남아있어. 제 딸을 걱정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저도 엄마인지라 제 아들을 먼저 걱정하게 되거든요. 태훈이가 본의 아니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아서. 엄마의 마음은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외로움 따위는 절대로 주지 않을 거예요. 말로는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막상 겪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법이야. 엄마는 아들 못 믿어요? 저 좀 믿어주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아니지만 괜찮아요.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머님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제 딸부터 먼저 챙길 거예요. 태훈 씨가 아니라 제 딸부터요. 아들의 여자친구가 힘차게 말하는데 문정이를 쏙 빼닮은 게 마치 문정이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어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입니다. 아들 부부와 손녀 그리고 저와 남편 처음으로 5명이서 사진을 찍었어요. 손녀는 문정이 얼굴을 닮아서 솔직히 정말 귀엽긴 해요. 저를 할머니, 남편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서 저희는 벌써 손녀바보가 되어버렸어요.
아들 부부에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건 어느 집이나 마찬가지겠죠? 문정아, 너 말대로 분명 괜찮겠지? 하늘에서도 우리를 계속 지켜봐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